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244, 259, 259, 음, 257, 258. 응, 8장 응, 아시아인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 왜 이래? 258. 아시아인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 1년 내내 해 뜨기 전에 일어날 수 있다면 어찌 부자가 못 되리. 쌀은 생명이다. 더 넓게 펼쳐진 주장강 삼각주는 중국 남부 산업지대의 관문이다. 그곳은 늘 두텁고 짙은 매연으로 뒤덮여 있고 고속도로는 트랙터 운송 차량으로 붐빈다. 하늘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전력선과 있다 있는 공장에서 연신 카메라, 컴퓨터, 시계, 우산, 티셔츠 등 온갖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지의 한쪽에는 이빨처럼 아파트가 촘촘하게 솟아나 있고 또 한쪽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바나나, 망고, 사탕수수, 파파야, 파인애플이 수출선에 오를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그곳은 하늘이 무척 깨끗했고 도로는 2차선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보다 한 세대 전에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논뿐이었다. 주장강 하류에서 2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강주시가 나오지만 강주의 예각에서 옛 중국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외에 있는 낙난산을 배경으로 흘러가는 구름 아래에 석회암 바위들이 불쑥불쑥 솟아있는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여기에서 중국 농부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카키색 벽돌로 지은 초가집이 보이고 작은 마을에는 노천 시장이 열린다. 시장에는 닭과 거위가 대나무 소쿠리에 담겨 있고 땅 위에 줄지어 놓인 야채들, 탁자 위에 놓인 돼지고기, 큰 뭉치로 팔리는 담배가 눈에 띈다. 그리고 어디를 둘러봐도 쌀이 펼쳐져 있다. 겨울 동안 메마른 논에는 작년에 벼가 자랐던 곳에 시커먼 흙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초봄에 벼를 심으면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들판은 온통 초록색으로 변신하고 추수를 할 때쯤이면 곡식이 벼의 끄트머리부터 연글기 시작해 대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황금색 물결을 이룬다. 중국인은 수천 년간 쌀 농사를 지어왔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지로 쌀 농사법이 전파된 근원지도 중국으로 여겨진다. 가장 오래된 역사적 기록을 들춰보더라도 아시아 전역의 농부들은 지속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꾸준히 농사를 지어왔음을 알 수 있다. 쌀 농사는 말 그대로 짓는 것이지 밀농사처럼 가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나무와 잡목을 뽑고 돌을 제거한 후 쟁기질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쌀농사는 다양한 토질의 산기슭과 습지 및 강 근처에서 힘겨운 과정을 통해 지어진다. 특히 노는 물의 드나듦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복잡한 두렁이 함께 만들어진다. 이때 논두렁은 반드시 인근의 물길과 닿아 있어야 하고 논두렁에는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벼에게 알맞은 양의 물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논에는 단단한 진흙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몽땅 바닥으로 스며들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진흙 바닥에 모를 심을 수는 없으므로 그 위에는 부드러운 진흙층이 두껍게 깔리게 된다. 그 부드러운 진흙층은 물기를 적당히 머금은 것은 물론 벼를 적정 수준까지 받쳐줄 수 있을 만큼 적당한 두께를 형성해야 한다. 벼에는 주기적으로 비료를 뿌려주는데 이것은 또 다른 기술의 영역이다. 비료가 없던 시절 농부들은 인분을 퇴비나 강가의 진흙, 콩깨묵, 마와 섞어 사용했다. 비료를 주는 일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시기를 잘못 맞추면 효과가 떨어지고 또한 너무 많이 주면 조금 주는 이만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파종할 시기가 다가오면 중국의 농부들은 수백 가지의 벽시 중에서 무엇을 심을지 선택하게 된다. 각각의 종은 성장 속도, 가뭄을 견디는 정도, 토양에 대한 적응력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농부는 한 번에 12개에서 그 이상의 변종들을 심고 그 비율을 해마다 조금씩 바꿈으로써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될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쌀 농사는 가업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들에 나가 특별히 준비된 모판에 벽실을 심는다. 몇 주가 지나면 모가 자라 논으로 옮겨질 준비가 끝나고 1.5m 간격으로 세워진 줄을 따라 심어진다. 이렇게 모판에서 자란 어린 싹을 논으로 옮겨 심는 것을 두고 모내기라고 한다. 갓 심어진 모들은 다른 잡초들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모내기 이후에도 농부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며 정성을 다한다. 때로 농부들은 해충을 덜어내기 위해 벼의 새순을 일일이 대나무 빗으로 빗어내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과 함께 농부들은 여름 햇살의 물의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물의 높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벼가 연글면 농부는 친구와 친지들을 불러 최대한 빨리 수확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겨울의 건기가 오기 전에 이모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남부에 사는 비교적 여유로운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상추, 황어조림, 죽순 등을 곁들인 콘지를 먹는다. 점심에는 콘지를 더 많이 먹고 저녁에는 밥과 반찬을 먹는다. 중국인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에 내다 파는 물건은 쌀이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쌀이 건강과 지위에 척도했다. 매일 매순간 일하라는 것은 쌀의 명령과도 같았다. 전통적인 중국 남부 마을들은 연구한 인류학자 콘칼로 산토스는 중국인에게 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준다. 쌀은 생명입니다. 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이 지역에 대접받고 싶다면 쌀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 세계는 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수리력의 비밀 4853, 976 이 숫자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보자. 이제 20초 동안 다른 곳을 쳐다보며 방금 외운 숫자를 기억해내. 다시 큰 소리로 말해보자.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7개의 숫자를 완벽하게 외워서 다시 말할 가능성은 5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중국인이라면 거의 확실하게 이 숫자는 다시 말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인간의 기억이 작동하는 최소 단위는 2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2초 안에 말하거나 읽을 수 있는 것은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영어와 달리 중국에서는 앞서 말한 숫자, 즉 4853976을 언제나 2초 안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7개 숫자를 20초 동안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스타니슬라스 대한의 저서 넘버 센스에서 가져온 예시다. 대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숫자를 읽을 때 쓰는 중국의 단어는 매우 짧다. 대부분의 숫자 표현이 0.25초 안에 발음될 수 있을 정도다. 가령 4는 쓰이고 7은 치이다. 같은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 4와 7은 훨씬 길다. 이것을 발음하려면 0.33 정도 걸린다. 영어와 중국의 숫자 기억력 차이는 전적으로 발음 길이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웨일스, 아랍어, 중국어, 영어, 히브리어 같은 다양한 언어를 살펴보면 해당 언어는 숫자를 발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언어권의 사람들이 숫자를 기억하는 능력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홍콩인이 숫자를 10자리까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광동어의 간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모방하다. 서구아시아 언어 사이에는 숫자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도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는 14를 14, 16을 16, 그리고 17, 18, 19를 17, 18, 19이라고 하므로 1 teen, 2 teen, 3 teen, 5 teen도 있을 거라고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영어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11, 12, 13, 15를 각각 11, 12, 13, 14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10단위로 셀 때 14이나 60처럼 상관 있는 숫자, 즉 4와 6의 형태를 쓰기도 하지만 50, 30, 12처럼 5, 3, 2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더 큰 문제는 20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10단위로 먼저 말하고 1단위로 말하지만 11에서 19까지는 완전히 다른 방식, 즉 14, 17, 18 같은 식으로 읽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영어의 숫자 체계는 대단히 불규칙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들 나라의 숫자 체계는 매우 논리적이다. 11은 11이고 12는 12이다. 24는 24이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어린이들은 미국의 어린이들보다 숫자 세는 법을 훨씬 빨리 배울 수 있다. 중국에서는 4살만 되어도 보통 40까지 헤아린다. 그 나이에 미국 어린이들은 고작 15까지밖에 세지 못하며 대부분 5살이 되도록 40까지 세지 못한다. 이에 따라 5살짜리 미국 어린이는 같은 나이의 아시아 어린이에 비해 기초적인 수학 훈련에서 1년이나 뒤처지게 된다. 숫자 체계가 규칙적이라는 것은 아시아 어린이들이 덧셈 같은 기초적인 산수를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미국의 7살짜리 꼬마에게 37 더하기 22를 암산하라고 하면 그 꼬마는 먼저 37 더하기 22처럼 말을 숫자로 바꿔서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나이의 아시아 꼬마에게 37 더하기 22를 물어보면 들리는 그대로 암산이 가능해 쉽게 계산한다. 숫자로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자로 오랫동안 아시아와 서구 언어의 숫자 체계 차이를 연구해온 카렌 푸소는 아시아식 숫자 체계는 상당히 간결하다고 말한다. 저는 그것이 수학에 대해 전반적인 태도의 차이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인들에게 숫자는 단순히 암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패턴이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주죠. 가령 분수 5분의 3을 영어로는 3/50라고 하죠. 그러나 중국어로는 문자 그대로 다섯으로 셋을 나눔, 즉 5분의 3이라고 말합니다. 분수의 개념을 직접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분자와 분모의 개념적 차이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못 찾았어요. 266. 아, 감사합니다. 못 찾았지. 이거 서양 어린이들에게 산수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서양 어린이들에게 산수는 기초적인 규칙부터 자기적이고 복잡한 것처럼 보인다. 숫자를 나타내는 언어적인 구조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반면 아시아 어린이들은 그런 식의 고충을 겪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더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계산하기도 하고 분수 구조를 그대로 간직한 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쩌면 이 작은 차이가 수학을 좀 더 즐기고 더욱 노력하게 하며 나아가 거대한 선순환을 그려낼지도 모른다. 아시아인은 수학에서 타고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평범한 장점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중국, 일본에서 유학을 왔거나 그 나라에서 온 이민자의 자손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서구의 아이들보다 수학에서 높은 성취를 올려왔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아시아인에게 수학을 잘하는 어떠한 내재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심리학자 리처드 리는 아시아인의 IQ가 더 높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히말라야 산맥, 대단히 추운 날씨, 산업사회 이전의 사냥 습관, 뇌의 크기, 특이하게 발달한 모험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해 진화론적 관점에서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학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식으로 설명한다. 즉 누군가가 대수 문제를 잘 푸는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과 서양 간 숫자 체계의 차이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수학을 잘하는 것은 그가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인의 경우 그들의 문화적 요소 중 하나가 변기 조정이라는 현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매우 요긴한 문화적 유산 또한 존재한다. 문화적 유산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권력거리나 숫자 체계 같은 것이 놀랄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1세기의 지식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다른 문화적 유산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혹시 쌀농사를 지으며 다듬어진 문화권에서 자란 것이 수학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논농사와 밭농사의 차이가 교실에서의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 1년에 3,000시간을 일하는 쌀 농사꾼. 중국인이 경작하는 논의 크기는 생각보다 작다. 전형적인 중국의 논은 대략 콧대빵 하나쯤 되는 크기다. 15,000명이 사는 중국의 마을은 450에
450에이커, 즉 180만 평방미터 정도의 농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 중서부에서 일반적으로 한 가족의 농장 정도에 해당하는 넓이이다. 대여섯 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 호텔방 두어 개쯤 되는 논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 농업의 형태는 극적으로 바뀌게 된다. 역사적으로 서양의 농업은 기계 중심이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수확량을 늘리고자 하는 농부는 수확기, 건초기, 컴바인, 트랙터 등 새로운 기계 장비를 도입했다. 새로운 기계로 경작지를 넓히면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농부에게 새로운 장비를 살 만한 돈이 없다. 돈이 있을지라도 새롭게 농지로 개척할 만한 땅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농부는 더욱 머리를 써서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함으로써 수확량을 늘려야 한다. 인류학자 프란체스카 브레이가 말한 대로 쌀 농사는 기술 중심적이다. 모내기에 정성을 다하고 비료를 개발하며 물 관리를 잘하는 한편 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쌀 농사를 짓는 농부만큼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이 말이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근대 산업사회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모두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개 매우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 지금까지도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칼라하리 사막, 보츠와나 공화국의 남서부의 부시맨, 콩족의 경우 지천으로 널려 있는 과일, 열매, 뿌리, 그 밖에 단백질과 기타 영양소가 단단히 풍부한 견과류인 몽몽고를 먹고 산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준비하고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추수하고 보관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물도 기르지 않는다. 때로 남성이 사냥을 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가 생활로 하는 것뿐이다. 콩족 남성과 여성은 일주일에 12시간 내지 19시간을 일하며 나머지 시간은 춤추고 놀고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면서 보낸다. 이것은 1년에 1000시간 정도 일한다는 뜻이다. 언젠가 한 부시맨에게 당신네 부족은 왜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널린 것이 몽몽고인데 우리가 왜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며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고 한다. 18세기 유럽 농노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남성과 여성은 대략 1년에 200일 정도 새벽에서 정오까지, 즉 1200시간을 일했다. 물론 수학기나 파종기에는 일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났지만 겨울에는 일의 양이 훨씬 줄었다. 역사학자 그레이엄 럽은 프랑스의 발견에서 19세기 들어서도 프랑스 농부의 삶은 오랜 기간 빈둥거리다 몇몇 시기에만 필수적으로 일하는 식으로 짜여져 있었다고 말한다. 프랑스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 활동은 늦봄과 초가을 사이에 이뤄진다.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에서는 첫눈이 오는 11월부터 3월 말 4월 초까지 온 마을이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겨울에도 그다지 추워지지 않는, 즉 기후 환경이 좀 더 나은 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로베 글을 더 살펴보자. 프랑드로의 농지는 한 해 중 많은 기간 동안 버려져 있었다. 1844년 작성된 리에브로의 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부르고뉴 지역의 일용 노동자들은 추수가 끝난 뒤 포도 덩굴에 불을 붙이고 나면 집안에 콕 박혀 꼼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집에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수리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온기를 유지하고 허기를 덜 느끼기 위해 몸을 바싹 웅크리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서서히 쇠약해진다. 이러한 인간 동면은 신체적,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신진대사를 늦추면 체력이 소모되어 배가 고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은 심지어 여름에도 느릿느릿 걸었다. 대혁명 이후 알자스 파트칼레 지역의 사람들은 와인 경작자 소농들이 한가한 계절이 오면 조용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며 뒹구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남부의 농부들은 겨울이 와도 동면에 들어가지 않는다. 11월에서 2월까지 이어지는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 농부들은 자잘한 부업을 하느라 바쁘다. 대나무로 속풀이나 모자 등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논에 물을 대는 수로나 논두렁을 수리하며 집도 손본다.
그뿐 아니라 두부를 만들고 메주를 빚으며 겨울의 별미인 뱀도 잡고 해충도 구제한다. 그러다가 입춘이 오면 다시 새벽에 일어나 들판으로 향한다. 논에서 일하는 것은 같은 면적의 옥수수나 밀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10에서 12배나 노동 집약적이다. 어떤 사람은 아시아 지역의 논에서 일하는 농부의 업무량을 연간 대략 3,000시간으로 추산한다.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이제 주장강 삼각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부의 삶을 잠시 생각해보자. 1년에 3,000시간이나 일하는 것은 양적으로도 힘들 뿐 아니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허리를 구부린 채 벼를 심고 길러야 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도 힘든 일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의 성격이 농부의 삶을 구원하기도 한다. 그것은 뉴욕에 도착한 유태인 이민자들이 종사했던 어렵게와 많은 부분에 닮아 있다. 벼농사에서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첫째, 노력과 결과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있다. 논에서는 열심히 일한 만큼 수확량이 늘어난다. 둘째, 복잡하다. 봄에 씨를 뿌린 다음 가을에 걷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노동력을 잘 조합해야 하고 종자 선택을 통해 불확실한 위험을 회피해야 하며 섬세하게 수로를 만들고 유지하는 가운데 두 번째, 종자를 뿌리시기와 첫 번째 추수를 하는 시점을 절묘하게 파악해 협업으로 빠른 시간 안에 그 복잡한 과정을 해치워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다. 유럽의 농노는 귀족적인 지주 밑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예와 비슷했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는 그런 강압적인 봉건 제도가 단 한 번도 발전한 적이 없는데 이는 봉건주의가 벼농사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농부를 아침마다 들판으로 내몰아 일하도록 강요하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쌀농사처럼 복잡한 형태의 농업을 구해낼 수 없다. 14, 15세기 무렵 중부 및 남부 지주들은 자신의 땅을 아예 농부에게 맡겨버리고 일정 금액의 소작료만 받으며 농부들이 알아서 농사를 짓도록 내버려 뒀다. 역사학자 케너스 포모란츠는 그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논에 물을 대서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노동량이 많은 동시에 그 일을 정확하게 해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관리를 잘해야 하죠. 물을 대기 전에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땅이 평평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물의 수위를 조절하기가 어렵지요. 물의 양은 수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내기를 고르게 하는 것과 삐뚤삐뚤하는 것도 엄청난 수확량 차이로 이어집니다. 3월 중순에 옥수수 씨를 뿌리고 그달 말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해도 괜찮은 것과는 다르죠. 쌀농사에서는 모든 투입 요소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즉, 많은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주는 그 노동의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만한 제도를 만들어 수확량이 많은 만큼 농부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소작료가 생겼죠. 지주가 나는 이 13을 가져갈 테니 나머지는 자네들이 갖게. 소출이 더 나오면 그건 자네들 몫이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벼는 노예나 일당벌이 일꾼들의 손으로는 키울 수 없어요. 몇 초만 늦게 물꼬를 막아도 논의 필요 이상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곧바로 수확량이 떨어질 만큼 예민한 작물입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아르쿠시는 러시아와 중국 농민의 속담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차이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하느님이 키우지 않으시면 땅에서도 자라지 않는다. 이것은 전형적인 러시아 농민의 속담이다. 농노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없는 봉건제가 고스란히 반영, 숙명론적이고 비관주의적인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속담은 다르다. 그들의 속담에는 계획을 잘 세워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를 믿으며 서로 돕는다며 언젠가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돈 한 푼 없이 가난한 농부들은 푹푹 찌는 날씨 속에서 거머리로 가득 찬 축축한 중국식 논에 발을 담근 채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땀 흘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마라. 농부는 바삐 일하고 또 일한다. 농부가 바쁘지 않으면 겨우내 양식은 누가 마련하리. 게으른 사람은 겨울에 얼어 죽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먹을 것은 내 손으로 벌어라. 비료와 노력이 결정하는 것이니 종자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땅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가장 유명한 속담은 이것이다.
1년 내내 해 뜨기 전에 일어날 수 있다면 어찌 부자가 못 되리. 해 뜨기 전에 일어나라고? 그것도 1년 내내? 몽공고를 주러 다니는 한강 콩족이나 겨울잠을 자는 프랑스 농부 혹은 살농사를 짓지 않는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런 속담을 생각해내지도 못할 것이다. 아시아 문화권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느 대학에 가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아시아권 학생이 가장 일찍 도서관에 들어가 가장 늦게 공부한다. 이런 말을 하면 편견이자 차별의 근거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만 자기 일에 열심인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본 성공 사례 중 어느 누구도 동료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 결과를 얻은 사람은 없었다.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중독돼 모니터 앞에 살았다. 빌 조이도 그랬다. 비틀즈는 함부르크에서 1만 시간을 연습했다. 기회가 오기 전까지 조셉 플럼은 밑바닥에서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기술을 갈고 닦았다. 성공하는 모든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 살롱사를 통해 형성된 문화의 최고 장점은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가치를 찾아낸다는 것에 있다. 그 교훈은 아시아인에게 많은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수학의 경우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수학을 배우는 과정, 몇 년 전 버클리 대학의 수학 교수 앨런 센펠트는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르네라는 여성의 모습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았다. 르네는 20대 중반이었고 그 검은 머리에 은색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 테이프에는 르네가 대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화면에는 X축과 Y축이 보이는데 프로그램에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그 점을 찍어 원점과 이어지는 직선을 그려 보여준다. 만약 Y축 값에 5를 넣고 X축 값에 5를 넣으면 모니터에는 이런 그림이 등장한다.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가? 그러나 안심하시라. 르네의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깨닫기 위해 중학교 수학 공식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르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쉔펠트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다. 기울기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쪽에 한 표 던진다. 나도 기억 안 하니까. 높이 나누기 밑변이다. 밑변이 5이고 높이도 5니까 우리가 본 예시 그래프의 기울기는 1인 셈이다. 르네는 지금 완전히 수직인 그래프, 즉 Y축과 완전히 겹치는 직선을 그리기 위해 어떤 숫자를 입력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겠지만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수직선의 기울기는 정의되지 않는다. 높이가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0에서 출발해 무한히 나아가는 것이다. x축의 값은 0으로 되어 있다. 무한을 0으로 나누면 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르네는 자신이 끙끙대고 있는 문제가 답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녀는 쇤펠트가 말하는 위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쇤펠트는 이 테이프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위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로 일하는 르네는 전에 수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접한 뒤 완전히 꽂혀버리고 말았다. 옆에 앉아있는 쇤필트를 보며 르네가 말했다. 저는 지금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를 입력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쇤필트를 힐끗 보고는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본다. 수학을 해본 지 벌써 5년이나 되었어요. 만약 제가 기울기를 이쪽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1을 넣고 이러면 직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녀가 숫자를 넣자 모니터에 뜬 직선이 바뀌었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쉔펠트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르네는 Y축 값이 들어가는 지점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지금 Y축과 겹치는 직선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서 뭘 해야 하죠? 이걸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알아냈어요. 1에서 2로 숫자를 키우면 기울기가 더 커져야 하지만 더 가파른 기울기를 원하면 숫자를 또 바꿔야 하죠.
바로 이것이 르네의 위대한 착각이었다. 그녀는 Y축의 좌표값을 크게 입력할수록 직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진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따라서 그녀는 Y축의 좌표값을 충분히 큰 숫자로 넣기만 하면 수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0이나 13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5쯤 되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몰두했지만 일부 전진, 일부 호텔을 거듭하고 있었다. 가끔 르네는 질문을 했고 쉔펠트는 조심스럽게 올바른 방향을 지적해 주었다. 어느 순간 르네는 20을 입력했다. 직선이 약간 더 가팔라졌다. 40을 입력했다. 직선이 조금 더 기울어졌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왜 제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80을 입력하면 40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80은 더 Y축에 가까워져야겠죠. 일단 어떻게 될지 보고 생각할게요. 그녀는 80을 쳤고 직선은 훨씬 기울어졌지만 아직 수직은 아니었다. 아, 이건 무한이에요. 그렇죠. 저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르네는 거의 정답에 다가섰다. 하지만 기존의 착각으로 되돌아갔다. 그럼 얼마가 필요하지? 100? 숫자를 2배로 키울 때마다 Y축과의 거리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게 다다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00을 입력했다. 가까워졌네요. 그러나 Y축과 맞닿은 것은 아니죠. 마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분명 뭔가 알아낼 듯했다. 이건 아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만 이거 알아요. 숫자가 커질수록 기울기도 커지겠죠. 그런데 뭔가 혼동되는 게 있는데, 그녀는 잠시 멈추고 화면을 노려봤다. 헷갈렸어요. 이게 벌써 10번째인데, 또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갑자기 답을 깨달았다. 오, 어떤 숫자든 상관없고 0으로 나누는 거, 아무 숫자나 0으로 나누는 게 답이에요.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수직선은 아무 숫자나 0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정의되지 않는 숫자인 거예요. 오호라, 이제 알았어요. 수직선의 기울기는 정의되지 않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젠 잊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281페이지 할게요. 재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